여러분, 변비가 심하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죠. 화장실을 못 간 게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30만 명 넘게 조사한 연구에서는 변비가 있는 분은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장이 막혀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소가 피를 타고 온몸, 심지어 뇌까지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화장실 스트레스가 두뇌 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외의 사실을 출발점 삼아서 60대 이후 세대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비 예방법과 식습관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해요.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80살 김할머니 얘기예요. 김할머니는 사흘에 한 번은 꼭 나오긴 해요 라고 웃으셨지만 막상 변이 나올 때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 고생을 하셨죠. 그런 날은 아랫배가 빵빵하고 기운도 없으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셨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오래 앉아 힘을 주다 보니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셨다고 해요. 배변 실신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죠. 배출이 멈추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온몸이 지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장이 원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도록 윤활유와 따뜻한 진액을 채워주는 식단이 필수죠.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입맛이 없다고 라면이나 식빵만 드셨어요. 이분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라며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결과는 더 심한 복부팽만이 생겼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찬물이 급히 들어오면 장이 놀라 수축해 움직임이 오히려 느려져요. 어르신의 장은 마치 메말라 딱딱해진 행주를 계속 비틀어 짜는 꼴이 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찬물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면 변은 더 막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습관이 훨씬 나아요. 물 200ml에 천일염 반 작은 술이면 충분해요. 뜨끈하게 데운 물이라면 더 좋고요.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흔히 채소 많이 먹으면 시원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채소만 열심히 씹어도 배가 부글거리거나 변이 토막토막 끊어져 나오는 분들도 많죠.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 장 근육 힘이 떨어져 거친 섬유를 밀어낼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상추를 한 접시 먹고 나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한 문제를 풀 열쇠는 거칠지 않은 섬유와 좋은 기름으로 장안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버터, 미역, 고추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버터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인데 하고 망설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좋은 동물성 지방을 소량 섭취하면 담즙이 분비돼 장 연동 운동을 도와줘요. 아침에 커피를 드신다면 10g 정도의 무염 버터를 넣어보세요. 방탄커피라고도 부르는데 갑자기 많이 넣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티스푼 하나부터 시작해요.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은 간장 버터밥이 대안이죠.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버터 한 숟갈, 간장 반 숟갈 넣어 비벼 드셔보세요. 짭짤한 간장은 장벽에 기상난파를 올려주고 버터는 기를 미끄럽게 문질러주죠. 실제로 75세 송할머니는 이 메뉴를 아침으로 1, 2주간 드셨더니 딱딱하던 게 바나나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고추장이에요.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혈관과 장을 데워줘요. 매운 건 속 쓰려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티스푼 하나 정도만 반찬에 곁들이면 배를 따뜻하게 데우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변이 움직이도록 자극해줄 수도 있어요. 특히 복부가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68세의 전남 광양에 사는 오할아버지는 된장찌개보다 고추장 찍은 오이 안주하기 화장실 가는데 더 직방이다 라고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은 거친 껍질 섬유 대신 미끌미끌한 젤 섬유가 풍부해서 변에 수분을 끌어들이는데 탁월하죠. 무엇보다 국물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분도 보충되고, 실제로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끓여 드시니 별다른 약 없이도 변이 부드러워졌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미역을 초고추장에 살짝 묻혀 드시면 고추장이 식초랑 시너지를 일으켜 장이 더욱 활기를 뜨니 금상첨화겠죠. 단,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김이나 미역을 충분히 물에 불러 염분을 빼고 드세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였지만 어떻게 먹을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첫째, 찬물 대신 따뜻한 수프처럼 먹는다. 시리얼이나 빵말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에 귀리죽, 들깨죽처럼 부드러운 묽은 음식을 한 사발 넣어보세요. 씹기 힘든 분들한테도 좋고 따뜻한 온기가 장을 풀어줘요. 둘째, 씹는 횟수를 늘려서 침샘을 자극한다. 30회 이상 천천히 씹으면 침속 소화 효소가 미리 작동하고 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셋째, 묵직한 한 끼보다 세끼 소식. 우리 장은 나이가 들수록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챙기되 스스로 70%만 채운다 생각하시고 젓가락을 한번 내려보세요. 배가 너무 불러서 장이 처지면 연동 운동이 둔해져요. 여기서 또 하나, 나는 물만 많이 마시면 빨리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몸을 차게 하고 얼굴다리의 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면 충분하고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편이 좋아요. 특히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탈수를 일으키니 커피 4잔 대신 물 3잔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꿀팁이에요. 첫째, 발판 활용법. 변기에 앉을 때 15cm 정도 되는 발 받침대를 두시면 무릎이 배꼽보다 살짝 올라가면서 직장이 일직전이 되죠. 실제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힘을 주어 변을 보시던 60대 여성이 발판 하나로 변 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했죠. 둘째, 대장 셀프 마사지예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 갈비뼈를 따라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아랫배까지 둥글게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돌려주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해도 효과가 커요. 셋째, 복식호흡이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내쉴 때는 풍선 절반만 남기고 갈비뼈를 살짝 조이듯 숨을 빼세요. 이렇게 보압이 유지되면 항문은 열리고 장은 부드럽게 눌려 자연 배변을 도와주죠. 영양제를 챙기신다면 산화마그네슘이나 비타민C 고용량이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연구도 많아요. 반대로 철분제, 칼슘제, 고단백 파우더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변비가 악화될 수가 있겠죠. 약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면은 약사님이나 의사와 상담해 변비를 완화할 대책을 함께 세워두세요. 나는 약보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들기름 등을 주 3회 이상 챙기시기도 권해드려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옥수수 통조림 테스트를 해보세요. 점심 통조림 옥수수 한 그릇을 먹고 알맹이가 며칠 후에 변에 섞여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2, 3일 안에 대부분 빠져나오면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 범위, 4일을 넘어가면 장 운동이 다소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과 동시에 해보면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재미삼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죠. 매일 보더라도 변이 연필처럼 가늘거나 검은색, 선혈이 묻어나올 때, 복통이 새로 생기고 체중이 급격히 줄 때는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70대 이후 처음이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두면 용종이나 협착 같은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수술 없이 해결할 확률이 높죠.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왼쪽 대장에 협착이 있었는데 단순 변비라고 생각해 미루시다가 장 폐색 직전까지 가서 악화된 뒤에야 수술로 해결한 경우도 있었어요. 노인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실신이나 장 폐색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예요. 거친 채소만 많이 먹자는 옛 관념에서 벗어나 버터나 고추장, 미역처럼 장을 미끌거리게 하고 장을 깨워주는 음식과 따뜻한 소금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통해 장 속에 진액과 윤기를 한번 채워줘 보세요. 발판, 마사지, 복식호흡 같은 작은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오늘 화장실에서 편안했는가를 매일 스스로 한번 체크하신다면 장도 뇌도 더 오래 건강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겨서 깜짝 놀라셨나요? 어제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거품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즉 신장이 SOS를 신호를 보내는 첫 징후일 수가 있어요. 40년 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동네 이야기 나누던 한 어르신도 설마 내 신장이 문제겠어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 3기를 진단받아 크게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듯 의외의 사소한 변화가 평생 지켜온 건강에 경고음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60대 이후에 특히 주의해야 될 신장을 망치는 식습관과 하루 3끼만 조금 고쳐도 신장을 살리는 식습관을 번갈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해왔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짜는 식을 좋아하는 김철수 어르신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 어르신은 국물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하셔서 매 끼니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묵국을 넉넉히 끓여 드셨어요. 문제는 한 숟가락에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나트륨이 과하면 신장은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느라 과로를 하고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붓기와 고혈압이 찾아오죠. 실제로 김 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발목이 땡땡 부어 슬리퍼가 꽉 끼고 밤에 2-3번 화장실을 가느라 숙면을 못 취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죠. 밥상에 국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리고 젓가락 식사였죠. 처음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삼켜 하시는 어르신도 일주일쯤 지나자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요. 짠맛이 그리울 땐 청양고추 2어 조각, 통후추 살짝 뿌려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향이 강해지면 적은 송업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니 신장이 쉴 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 단백질 좀 챙겨야 해 라며 매 끼니 고기를 듬뿍 올려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남대문 시장에서 낙지볶음집을 30년간 운영하다 은퇴하신 이영희 사장님은 체력을 유지하려고 매일 아침 소고기 미역국에 달걀 후라이 2개를 드셨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이 질소노폐물을 많이 생겨 신장이 이를 거르느라 혹사당해요. 이 사장님
사장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푸석해졌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져 있었죠. 해결책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거였어요. 붉은 고기 바늘, 양배추, 오이, 당근, 생채소로 대체하고 단백질은 살코기 70g, 두부 3분의 1모, 흰살 생선 같은 저지방 소스로 나눠서 섭취를 했죠. 2달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발걸음이 가볍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먹는 바나나, 감자칩, 토마토 주스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도 신장에는 적신호예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심장과 근육엔 좋은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은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땡땡 할머니는 혈압약과 이중제를 복용 중인데 TV에서 바나나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개씩,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저릿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져서 응급실에 가보니 칼륨 수치가 기준치 2배였대요. 의사 선생님은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칼륨을 못 내본다고 설명했죠. 그 뒤로 박땡땡 할머니는 바나나를 하루 반기 이하로 줄이고 대신 칼륨이 낮은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을 소량씩 자주 드셨어요. 물 2리터를 하루 동안 나눠 마시면서 소변량을 늘려줬더니 저릿함도 사라지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해요. 이쯤에서 그래, 짜게 먹지 말고 단백질 칼륨 조절하는 거 알겠는데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 60대 이후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신장 살리는 한 끼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95% 물이라 불리는 오이를 매일 꾸준히 드세요. 썰어놓은 오이 두어 조각을 식사 중간중간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되고 이뇨 작용이 촉진돼서 신장이 노폐물을 덜 힘들게 배출해요. 둘째,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지 말고 시간차로 드세요. 예를 들어 오전 간식으로 당근 주스를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와 함께 껍질째 드시면 되죠. 당근의 이 베타카로틴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사과의 사과산 퀘르세틴이 혈관을 청소해줘서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셋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저칼륨 채소를 가급적 찜보다는 생 또는 살짝 데친 형태로 드세요. 너무 삶으면 칼륨은 빠져도 비타민 효소가 파괴돼서 신장이 좋아할 재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 마시는 요령도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ml, 점심과 저녁식 후 2시간 뒤 각각 300ml, 그리고 취침 1시간 전 200ml. 이렇게 하면 하루 1에서 한 1.2리터가 되는데 여기에 식사 중간에 마시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등 합치면 1.8리터 정도 돼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액 삼투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 작은 컵으로 자주가 핵심이에요. 평생 물을 많이 드셨다는 전주 사는 이땡땡 할아버지는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빛이 맑아지고 밤중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면서 가족 모임 때마다 물병을 챙겨 다니시곤 한다고 해요. 가공식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손자, 손녀가 사다주는 컵라면, 햄버거, 소세지 한 번쯤은 간단히 때우고 싶은 마음도 드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염분뿐 아니라 인공색소, 방부제 등 무기인산염이 숨어 있어요. 무기인산염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신장세포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하루 한 끼씩 편의점 식사를 하던 양땡땡 여사님은 사구체여 과일이 1년 새 70에서 55%로 떨어졌대요. 지금은 냉동실에 두부, 낫또, 통곡물빵을 넣어서 두고 바쁠 때 두부 한 모 데우고 올리브유 살짝 뿌린 뒤 현미빵에 곁들여 드세요. 준비시간 5분, 나트륨은 컵라면의 5분의 1도 안 되죠. 혹시 나는 원래 몸이 잘 붙는 체질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세요? 작은 무심함이 뒤늦게 큰 후회로 돌아오기도 해요. 발목이 꽉 찼던 신발이 갑작스레 헐렁해졌다는 이웃 김땡땡 할머니는 국물과 소금을 줄이고 오이, 양배추, 당근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부종이 빠졌다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피곤해서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네요. 신장 기능이 재기능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피로물질도 덜 쌓이니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좋고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분, 단백질, 염분 조절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병원에서 경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정도라면 지금 말씀드린 소금 절감, 단백질 관리, 칼륨 분산, 섭취 가공식품 줄이기,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단백 고지방이 귀하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고기 많이 먹어야 힘난다, 국은 밥상의 기본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오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9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절실해졌죠. 하루 3번의 식탁이야말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국 한 숟가락 덜고 오이 한 조각 얹고 사과 하나를 껍질째 씹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새 아침이 개운하고 다리가 가볍고 혈압이 한눈에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죠. 신장은 내가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소리 없이 잘 걸러주고 깨끗한 피를 온몸에 흘려보내주죠. 여러분의 다음 20년 신장이 편해야 삶이 편안해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 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새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K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속도들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 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의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뭐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